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네, 최근 탄소가 화제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이슈 탄소 중립 때문인데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탄소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탄소. 이 탄소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신소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실 탄소는 알고 보면 정말 좋은 녀석인데 마냥 사람들한테 좀 미움만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탄소를 없어져야 할 존재, 인류의 적.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나쁘게만 볼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탄소의 누명을 벗겨보겠습니다. 자, 탄소의 민낯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탄소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과연 탄소는 사라져야 할 물질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의 누명을 벗겨주실 탄소 대변인, 탄소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탄소를 레고 블록같이 조립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의 김상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탄소로 세상을 바꾸는 탄소 연금술사가 되고 싶은 임지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탄소 전문가분들을 모시니까 우리 화학도 전공한 케미를 아는 여자 수지 아나운서하고 신소재공학 전공이시죠? 네, 맞습니다. 창현 씨가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는데요. 특히 창현 씨가 교수님하고 좀 인연이 네. 있다고. 네, 제가 사실 이번 학기에 고분자 소재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이름 되게 어렵죠. 네. 이 과목에 교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와. 근데 사실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실무를 한 번도 못 빼고 이제 감미로운 중저음의 목소리로 늘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실무를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아니 교수님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이름만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시험 중간고사 성적이 어떤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창현 씨 그 어떤 때보다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탄소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탄소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세요? 탄소하면 이산화탄소 할 때 그 탄소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저도 그게 가장 먼저 일단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까만 느낌이 들어요. 오. 흑연 같은 것도 떠올라요. 그리고 아마 많은 청소년들은 이 학교 수업 시간, 화학 시간에 이 탄소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바로 주기율표에서 맨날 이제 수엘리베, 붕탄질산, 프리네나마, 알규인, 황, 염화칼칼 이렇게 항상 외울 때 저도 사실 뭐 음을 붙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방금 외우는 걸 보니까 끊어서 외우는 게 저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수헬, 리베붕탄, 질산불레, 알씨, 인왕, 염화, 칼칼. 전 이렇게 외웠어요. 반씩. 네, 야. 반씩. 엔진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잠시. 인왕, 염화 먼저 나올 뻔했어요. 저는 테헬리베라고 외웠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듣고 한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만들다 보니까 뭐 괜찮나요? 그래도 될까요? 네, 뭐 자기만의 방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탄소 뭐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원소인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두 분이 또 나오셨으니까 탄소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탄소는 도대체 어떤 물건이고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요? 탄소는 우주상에서 수소, 헬륨, 산소 다음으로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각의 15번째로 풍부한 원소이고요. 저희 주변의 대기, 땅, 심지어 사람을 포함한 저희 인체도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는 이제 어떤 물질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원소로서 많은 물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탄산수에 들어있는 그런 탄산이온 같은 것들은 탄소를 포함한 어떤 그런 물질이고요. 이런 탄소가 사실은 뭐 우리 체내에도 있고
공기 중에도 그죠? 우리 도처에 이제 한마디로 우리 주위에 다 탄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제 탄소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듣고 보니 새삼 탄소가 이렇게나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구를 지탱하는 하나의 큰 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이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유기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유기물 이외에 모든 것이 무기물이다. 결국 이 탄소를 기준으로 나눠지더라고요. 맞나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질을 구분할 때 유기물, 무기물로 하는데 유기물의 정의가 사실은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탄소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특히 생명체, 어떤 자연의 생명체에 특히 유기물이 중요하거든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화합물로서 많은 다양한 분자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 내 그 분자들이 뭐 단백질도 그렇고 DNA, RNA도 그렇고 그 분자들이 활동하면서 결국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명과 가까이 있다는 측면에서 유기물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실 탄소를 포함한 고분자나 유기물을 때문에 유기화학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탄소 소재는 사실 무기화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는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에서 두루 다루는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이 탄소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러게요. 네. 어디서 왔나요? 그래서 제가 이정원의 잡학사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탄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 이렇게 기습으로 주셔주는 건가요? 보이시나요? 바로 이 광활한 우주, 펠트로 받았잖아요. 우주입니다. 그 빅뱅을 통해서 수소, 헬륨이 생성되고 그리고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원소들이 생겨났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네. 탄소는 이렇게 우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구에 도착한 탄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순환하면서 그 균형을 유지하는데요. 대기에 있는 탄소 대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어떤 형태로? 기체 상태로?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호수, 강물에 녹게 됩니다. 지구의 다양한 물 흐르면서 탄소가 존재하게 되고요. 결국 흐르는 물은 바다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물 표면에서는 탄소가 녹기도 하고 다시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균형을 또 유지하게 되죠. 한편 지구 땅속 맨틀에는 아주 오래전에 형성된 탄소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화산 폭발이나 열수구를 통해서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그리고 공기 중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화산 폭발은 대기에 탄소가 엄청나게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탄소 순환은 또 우리 생명, 생태계를 통해서도 순환을 하는데요. 식물이 탄소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광합성을 하고 지구 생명체 중에서는 1단계 탄소 순환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동물이 식물을 섭취하면서 동물의 체내에 탄소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뭐 먹이사슬을 통해서 뭐 다른 동물, 미생물한테 또 탄소를 넘겨주게 되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배출되어 다시 대기로 돌아가고 땅 속에 묻힌 이 생명체의 사체, 남아있는 배설물들이 높은 열과 압력을 통해서 다시 석유나 석탄 같은 탄소 화석 연료로 변하게 됩니다. 해양 생물 껍질에 저장된 탄산칼슘은 석회석과 같이 탄소가 암석의 형태로 저장되기도 하고요. 생물을 통해 땅 속에 묻힌 탄소는 곧바로 탄소 순환에 참여하지 않고 수백만 년 동안 묻혀 있다가 오랜 시간 탄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소는 땅과 대기, 바다, 생태계 사이를 다양한 형태로 순환하게 되고, 그렇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많아지거나 너무 모자라게 되면 지구 생태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 탄소 중립이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
탄소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특히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정원의 잡학사전입니다. 탄소 순환에 대해서 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탄소가 이렇게 생명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또 문명을 만들어낸 원소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그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오랜 옛날에 처음 불을 만들어낼 때 주로 뭐 돌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나무를 이렇게 비벼서 불을 만드는데요. 특히 나무를 비벼서 이제 불을 만들 경우에 그게 끝까지 다 타게 이제 나버려 두면은 재밖에 안 남지만 특별한 조건에서는 이것이 숯이 되죠. 네. 그러면 한번 만들어진 숯은 그 다음에 뭐 다시 이제 연료로 때우기도 매우 유용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목탄 같은 경우는 뭐 선사 시대부터 어떤 필기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오래전에 벽화들도 목탄으로 된 것도 있었고, 뭐 지금도 이제 어떤 미술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지만 우리가 어떤 문명이 발달하려면은 새로 발견된 지식이 기록되고 전수되어야 더 발전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역사의 기록이라는 측면, 어떤 문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탄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식을 전수하는데 탄소가 역할을 했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좀 역사를 주변에서 기억하고. 볼 수 있는 아궁이를 하나로 예를 들어서 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떼고 남은 숯이라고 하는 활성탄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활성탄 외에 아궁이 벽을 손바닥으로 한번 훔치면 검댕이라고 하는 시커먼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카본 블랙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잉크젯이나 레인저 프린터에 들어가는 게 카본 블랙입니다. 선조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기록을 했고요. 실제 BC 16세기 이집트에서부터 글씨로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의 경험을 후대에 기록하기 위한 그 수단 중에 하나로 탄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탄소가 거의 인류의 문명과 함께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탄소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한 건가요? 왜 탄소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어떤 라틴어에서 숯을 의미하는 카보란 말이 있었다고 하죠. 카보라는 단어가 아마 어원이 됐다.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까 카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검정색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마치 본인만 검정 것처럼 카본 블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카본을 검정색 글씨로 쓸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오늘날 뭐 돌아다닐 때 고무에도 많이 사용을 해서 자동차 타이어가 다 검정색인데 이렇게 저희가 카본 블랙을 어떤 색깔로 가지고도 네이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간 새카만 것들이 탄소의 원형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 느낌으로 글자, 문자도 전파하고 이렇게 네. 내려온 것 같습니다. 탄소의 역할은 산업혁명 이후에 또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네. 말 그대로 쓰이지 않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자체하고 탄소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차 산업혁명의 경우에 이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 증기기관을 만든 것이 사실은 강철의 발명에 기인 하거든요. 근데 강철은 철과 탄소를 적절한 비율로 섞었을 때 아주 강한 이제 금속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산업혁명 자체가 사실은 탄소에 기인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잘 아시지만 증기기관 자체가 석탄을 떼서 그 기관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연료로 사용된 것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다양한 합성 플라스틱이 개발됩니다. 그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탄소 화합물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탄소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많이 더 퍼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그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같은 경우, 전구에도 사실은 탄소 필라멘트가 한동안 오래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새 우리가 쓰고 있는 탄소 섬유의 어떤 시초가 됐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생활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눈 떠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휴대폰 알람 소리 듣고 깨셨죠? 네. 이 휴대폰에는 흑연과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탄소 소재가 쓰이고요.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을 겁니다. 네. 자동차 외장재에는 탄소 섬유, 자동차 타이어에는 카본 블랙이라는 물질이 쓰여져 있고요. 지금 사무실에서 공기청정기하고 레이저 프린터기를 쓰시다 오셨을 텐데 공기청정기에는 활성탄이라는 소재가 또 레이저 프린터나 잉크젯 프린터에는 카본 블랙이라는 탄소 소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미 여러분은 탄소 소재와 이미 생활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도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쓰고 계시는 마스카라에도 카본 블랙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탄소를 지금 쓰고 있었네요, 눈썹에. 너무 가까이 있는데요? 제 눈썹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만큼 탄소가 저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탄소가 여러 분야에, 여러 재료에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이유, 탄소의 어떤 특징 때문인가요? 혹시 제주도에 여행 가서 주상절리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 네. 그렇죠. 혹은 시골에서 벌집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 벌집. 네. 예, 이게 왜 다 육각형으로 돼 있는지 주상절리 앞에서 사진은 찍지만 이게 왜 육각기둥인지 생각해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탄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흑연 구조, 육각형 링 구조를 통해서 가장 안정한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필심, 천연흑연을 지구상에서 얻는데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수만 년 동안 석탄이나 석유가 땅속에서 오랜 에너지를 받아서 나온 산출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참 자연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네, 또 탄소가 사실은 이제 그 원소의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탄소가 원래는 총 4개의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와.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3개하고도 결합을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2개하고만 결합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합의 형태도 다양할 뿐더러 주기율표에서 사실은 왼편에 있는 물질은 예를 들어서 오른편에 있는 물질하고만 결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탄소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체인 자체가 아주 복잡한 형태로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생겨날 수 있는 화학 구조도 뭐 무궁무진하고요. 그다음에 그로부터 생성되는 어떤 물질의 성질도 아주 다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탄소는 이렇게 팔이 4개가 있고 이렇게 언제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합할 수 있는 좀 요술쟁이 같은 녀석이라고 좀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고분자 소재 과목을 수강하면 첫 주차 때부터 지금까지 탄소를 매주 안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뭐 우리가 자주 뭐 쓰는 비닐, 의류, 뭐 섬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부 다 탄소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을 말하는 데는 너무 그 종류도 많고 가지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재미난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아. 판넬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주제를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보통 뭘 가질래? 라고 물어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대부분 선택하실 저는 거예요. 흑연이에요. 그런가요? 문명을 이뤘잖아요. 오, 문자를 전생할 수 있는 흑연을 고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집에 가서 상의를 좀 하고 오셔요? 집에 아이들이 아빠 왜 그랬어? 라고 막 할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자.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이제 형제 사이다. 이 형제 기준을 그러게. 가지고 제가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는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와, 전부 다 만장일치로 형제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탄소라고 하는 단일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흑연 같은 경우는 그 sp2 스트럭처라고 하는 그 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sp3라고 하는 서로 다른 결합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결합의 차이에서 오는 성격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흑연 같은 경우는 열과 전기를 굉장히 잘 전달합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전혀 전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혀 성격이 다른 그 두 가지가 하나의 탄소를 가지고 어떻게 결합도만 바꿨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둘 중에 형은 누구일까요? 형제라고 하니까. 그러게요. 흑연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흑연이 더 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동감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상온에서는 더 안정한 구조는 흑연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박사님도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흑연 고르시는 걸로. 예. 가능하신데요? 아니, 4분 중에 2분이나 흑연을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다이아몬드는 제가. 짜잔. 흑연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완전히 갈렸는데요. 그 같은 이제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결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그 결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기술이 지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알기로는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서로 흑연에서 다이아몬드로 합성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를 흑연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조건이 훨씬 까다롭거든요. 그게 아주 고온이고 고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구상에는 흑연은 많이 보이죠. 네. 훨씬 쉬운 조건에서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는 아주 땅속 깊은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우연히 이제 배출돼야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서 실제로 만지는 양은 흑연이 훨씬 많기 때문에 훨씬 어떻게 값싼 물질이지만 사실은 두 물질은 어떤 합성 조건을 조절함으로써 서로 오고 가면서 이제 합성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사실 이 질문은 아까 교수님께서 잠시 이제 말해주셔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흑연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아주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요. 일단 온도를 높이 올려주기만 해도 압력을 많이 가하지 않으면서 더 안정한 형태인 이제 흑연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상대적으로 빨리 이제 식으면 그 구조가 흑연으로 채 변하기 전에 다이아몬드로 그냥 굳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다시 온도를 올려줘 가지고 더 안정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더 안정한 흑연을 다시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흑연하면 연필심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의외로 사용하는 곳이 많다면서요? 또 흑연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연필심에 쓰이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어떤 전기차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어떤 전기 배터리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전기 저장 장치로서 2차 전지하고 축전지가 있는데 이 모두 전극 물질로 흑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극으로. 사실 다이아몬드에 대한 편견도 커요. 다이아몬드가 뭐 영원한 사랑이다, 보석을 떠올리는데 사실 연간 채굴되는 다이아몬드의 25%만 보석이 되고 나머지 75%는 다른 곳에 쓰인다고 하네요. 예, 지금 휴대폰 전부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5G 쓰고 계시죠? 네. 최근에 6G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6G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인조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MRI 촬영 같은 거 해보셨을 겁니다. 이 MRI 촬영할 때 조영제를 써서 약물을 전달을 하는데요. 이런 때에도 인조 다이아몬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업용의 연마 작업 때 쓰는 인조 다이아몬드 외에도 이런 최근 산업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가 비록 빛깔이나 그죠? 보기에는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좀 흠집이 있지만 그 물성이 아주 단단하고 또 웬만하면 잘 부식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물질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아주 이제 단단한 물질을 가공하는 그런 어떤 절삭 공구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또 특히 수술할 때 쓰는 어떤 도구들의 코팅제로 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화학적으로 이것이 이제 부식이 되지 않고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칼날이 쉽게 무뎌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흑연과 다이아몬드, 네. 동소체, 그러니까 형제 사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니 이런 형제가 또 있다면서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21세기에 꼭 필요한 엄청난 탄소 형제 군단이 그 존재를 드러내는데요. 먼저 1985년에 발견한 탄소 형제, 그 이름이 플러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1985년에 그 스몰릿, 크루크, 펄 세 분께서 플로렌을 발견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이라는 단어에 힘을 준 거는 발견과 발명은 다릅니다. 발견은 이미 세상에 존재했었지만 지식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거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고요. 발명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플로렌은 하이드로카본을 연소했을 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고요. 다만 1985년에 이 세 분이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1967년에 캐나다에서 건축물로 이미 이 구조를 한번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플로렌의 구조는요, 탄소가 60개. 가 이제 결합돼 있고 요새는 뭐 월드컵 할 때 이제 축구공도 상당히 다양한 디자인이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축구공은 사실은 이제 오각형 12개하고 육각형 20개가 이렇게 바늘로 묶여진 그런 축구공인데요.
정확하게 그런 형태와 일치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플러렌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름도 아까 말씀하신 그 건축물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제안하신 버키민스터 풀러라는 어떤 건축가의 이름을 땄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플러렌이 이제 탄소가 60개가 결합된 것인데 사실은 70개가 결합된 것도 있고요. 그런 럭비공 같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플러렌 계열의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그 플로렌들은 어디다 사용을 하는 건가요? 예, 플러렌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요, 이것이 그렇게 작은 물질이고 직경이 1.1나노미터 그런 나노물질이 이제 거의 처음 대두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플러렌의 발견이 나노 기술의 태동과도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렌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또 엄청난 탄소 소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플로렌 좀 낯설지만 이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오. 네. 1991년에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1991년에 일본 전기회사에서 일을 하시던 이지마 박사님께서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탄소 나노의 튜브의 물성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강도도 너무 좋고 열전도도나 전기도도가 매우 우수해서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사실 저도 소재를 공부하다 보니까 플로렌, 탄소 나노튜브,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그래핀 이런 거는 좀 익숙하긴 한데 그거를 발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기술로 상용화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도 30년 전에 발견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가 잘 되지는 않는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탄소 나노튜브 상업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교수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도 어떤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마켓에서는 사용되는 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것은요, 그 엘모 대기업에서 네. 특히 이제 배터리로 아주 유명한 2차 전지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 양극재에 쓰이는 도전제로서 탄소 나노튜브를 흑연을 대체해서 사용해가지고 배터리의 용량을 키우고 더 빨리 충방전이 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 엘모 기업이 상당히 큰 규모의 탄소 나노튜브 생산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가장 마켓이 큰 응용 분야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탄소 나노튜브는 어디에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 쓸 때는 전자파 때문에 전자파 차단 필름이나 인형 같은 거를 친구들한테 선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거든요. 맞아요. 이런 탄소 나노튜브 같은 물성을 갖는 소재를 쓰게 되면 전자파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차단되는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에도 쓰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나로 발사도 있었지만 우주 산업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생뚱맞은 수일 수도 있겠지만 1800년대에 탄소 나노튜브로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어떨까? 지구상에 기지를 두고 위성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실제로 지금도 재현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2050년 상용화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탄소 나노튜브로 특히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케이블, 어떤 케이블 형태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그런 기술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되고 있는데요. 일반 다른 플라스틱으로 된 합성 섬유로 된 케이블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 나일론 같은 것들 우주에서는 사실은 UV나 여러 가지 이제 강한 라디에이션이 많거든요. 이런 거에 의해서 다 그 케이블이 이제 그죠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탄소 나노튜브는 워낙 강한 물질이고 만약 이상적으로 우리가 섬유를 뽑을 수 있다면 진짜 우주에서부터 우주 정거장에서부터 지구 표면까지 안정적으로 그죠 셔틀을 이렇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케이블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꿈을 많이 꾸고 있습니다. 이 탄소 형제들의 활약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플로렌과 탄소 나노튜브에 이어서 2000년대에 꿈의 소재로 알려진 그래핀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핀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렇게 꿈의 소재로 불리게 된 건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흑연 한 층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래핀의 발견은 최초로 원자 한 층으로 된 물질이 가능하다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얇은 물질이 태어난 것이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카드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카드 자체를 아주 얇게 썰어보면 수많은 카드가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에 요만한 카드 한 장으로도 축구공도 덮고 아주 큰 면적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얇으면서도 표면적이 넓고 거기다가 또 전기도 잘 통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을 비교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탄소가 주위에 3개의 탄소와 결합된 그런 그래핀 구조에서는 평면 형태의 구조가 제일 안정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물성은 탄소 나노튜브보다도 그래핀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기도 잘 통할 수밖에 없고 기계적 물성도 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응용 분야는 한마디로 이제 무궁무진하다고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김상욱 교수님도 그래핀을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학과 내에서도 굉장히 그래핀 관련 연구로 유명하신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떤 그래핀을 연구하시는지 소개해 줄 수 있으시나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새로운 탄소 물질은요, 바로 이제 산화 그래핀이라는 소재입니다. 산화 그래핀은요, 사실은 뭐 우리가 그래핀 산화물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산화 그래핀은 그래핀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킨 그런 물질을 뜻하고요. 뭐 산화는 잘 아시지만 주로 이제 산소를 많이 반응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에 이제 원래 우리가 어떤 그래핀이 있다면 그래핀에 많은 산소들을 붙여가지고 산소가 있는 어떤 화학 그룹이 많이 붙어 있는 형태가 이제 산화 그래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원래 이제 산화 그래핀은요, 그래핀을 값싸게 쉽게 많이 만들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그래핀이 처음 발견된 스토리가 있죠. 흑연 덩어리를 스카치 테이프로 한 겹 떼어서 사실은 그래핀을 처음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방법이 어떤 학문적인 연구는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래핀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화학자들이 그렇다면 탄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화학 반응인 산화 환원 과정을 통해서 산화시켜서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 산화 그래핀 상태에서 떼어낸 이후에 다시 환원시켜서 그래핀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시도를 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연구 초기에는 이 산화 환원 과정에서 그래핀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물성이 좀 특히 전기적인 물성 같은 것들이 많이 손상됐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많이 약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사실 그동안 오래 그래핀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제 협약에 따르면 그래핀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 상품이 그래핀 층이 10층 이하로 적층돼 있어야만 그래핀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국제적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고품질의 그래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산화 그래핀법이 거의 유일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핀의 실용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소재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좀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것은 이 산화 그래핀을 통해서 고품질의 그래핀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아주 균일한 어떤 그래핀 액정이라는 물질이 얻어지는데 저희 연구실이 거기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발견을 해서 사실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사실 그래핀과 산화 그래핀이 어떻게 보면 사촌 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성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래핀은 일반적으로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산화 그래핀은 친수성입니다. 그래서 물에 잘 분산이 되고요. 또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래핀은 아주 안정적이기 때문에 600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려야만 이것이 이제 분해가 되는데 산화 그래핀의 경우는 어떤 생체 내의 효소 같은 것들만 있으면 상온에서도 쉽게 생분해가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그래핀 표면에 다른 물질을 붙이기가 만만치 않은데 산화 그래핀은 많은 기능기가 있어서 뭐 약물도 붙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촉매 물질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응용 분야가 상당히 새로운 분야가 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이런 어떤 산화 그래핀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이 여기서 항균 특성입니다. 이 그래핀 표면에 있는 이 산소들이 사실은 작은 미세한 균이나 박테리아에게는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입는 의복이나 이런 데다가 산화 그래핀을 소량만 넣어줘도 항균 특성을 갖는
네, 그런 어떤 섬유를 만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원천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우수한 중소기업들과 그런 진정으로 제대로 된 그래핀과 산화 그래핀이 포함된 어떤 우리 주변에 쓸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중에 이런 그래핀 케이블, 뭐 그래핀 베개 이렇게 그래핀 이름이 붙은 건 뭐 공식적으로는 고품질의 그래핀은 아닌 좀 유사품에 가까운 건가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그래핀으로 출시된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가 골프공이 나오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사용된 그래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층 이하여야 되는데 열층 이상 된 그냥 흑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이나 특히 미국에서도 대부분 제대로 된 그래핀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열층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ISO와 같은 국제 공익기관에서 서로 이미 어그리먼트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네이처 학술지에서 전 세계에 꽤 알려진 그래핀 제품들을 80개 이상을 분석했는데 제대로 그래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아티클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인 것은요, 뭐 저희 산화 그래핀 기술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이 됐지만 뭐 이런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들이 모여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진정으로 그래핀으로 부를 수 있는 소재들이 대량 생산돼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그걸 이용한 다양한 제품에 실제 제대로 된 그래핀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원소, 탄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탄소는 이렇게 인류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줬고 또 앞으로도 각광받는 미래의 첨단 소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작할 때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 탄소가 많은 미움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탄소는 왜 이렇게 전 세계의 견제와 미움을 받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화석연료인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할 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산화탄소의 탄소라는 단어에서 오는 각인효과 같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 외국에서는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 인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탄소 소재와 사실은 온실가스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라는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 탄소 소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이제 소모하면서 산소를 내고 동물은 산소를 소모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계에서는 조화를 이루어 왔는데 인간이 어떤 그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CO2를 배출하는 어떤 다양한 산업들을 하다 보니까 CO2가 더 많은 쪽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균형이 깨져 있는 거죠. 네. 문명의 원소인 탄소가 우리 인류 문명을 만들었다면 그 문명이 또 탄소를 또 많이 또 배출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한 연구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175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옛날에 공룡이 살던 시대에 소행성 떨어져가지고 멸종했잖아요. 그때 소행성 떨어졌을 때 직후에 나왔던 이산화탄소 양보다 더 많다고 하네요. 더 많다고요? 예.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온실가스가 가득 차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탄소 중립, 그러니까 온실가스 저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장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산화탄소나 메탄 모두 상온에서 이 기체로 존재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온실가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온실가스를 뭔가 유용한 기체나 또는 우리 인간에게 좀 이로운 물질로 바꾼다면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말씀하신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메탄가스하고 이산화탄소를 비교를 해보면 메탄이 양은 온실가스에서 적지만 온난화 지수가 20배가 넘습니다. 이런 메탄, CH4로 구성된 메탄을 우리가 요새 수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CH4를 분해해서 그린 수소로 쓰고 나머지 탄소는 우리가 탄소 나노튜브라든가 유용한 탄소 소재로 쓰이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역시 클린한
산소와 또 탄소 소재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연구를 또 임지선 박사님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소 중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역시 탄소 소재가 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가스상에 존재하는 탄소를 우리가 고정화할 수 있다면, 어떤 탄소 소재를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 기술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인 메탄이나 이런 CO2가 대기상에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 연구 중인 내용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메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수많은 촉매가 떠다니는 유동층입니다. 유동층은 이 촉매 분말이 이 안에서 유동 현상을 갖고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유동층에 메탄가스를 집어넣고 분해를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그린 수소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또 이 촉매 위에서 생성된 탄소, 산소 나노튜브 같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컨트롤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메탄이나 CO2를 가지고 이런 공정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흑연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천연흑연, 연필심 하니까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 인조견 공장이 없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아직 없습니다. 이제 막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인조견 생산국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일부 선진국에서 만들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인조흑연이나 혹은 다른 여타에 많이 쓰이고 있는 전극봉, 그러니까 우리 철강 제철 분야에 보면은 전극봉을 사용해서 우리가 제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조견을 전부 수입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만드는 원료는 오늘 우리가 탄소 중립 주범이라고 했던 석탄이나 석유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석유를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를 하는 나라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으로 전 세계 3위에서 4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원유를 가져와서 오늘 자동차 쓰셨겠지만 휘발유, 디젤 뽑고 나면 이 잔사유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스팔트 깔 때 쓰는 그 기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꼭 써야만 하는 흑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흑연을 우리가 10년 전에 처음에 만들려고 다 같이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어렵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그 단계를 가지 못합니다. 현재 2021년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은 과학자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이제 인조흑연을 제조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학계에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인데요. 이런 인조흑연이 왜 중요하냐? 지금 2차 전지 사업에 쓰이는 음극재에 들어가는 것이 흑연이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천연흑연 베이스도 있지만 음지흑연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내구성이나 그 사이클링 테스트 때문에 인조흑연을 많이 쓰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현대제철, 포스코처럼 철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2번째에서 3번째 정도 랭크가 돼 있어요. 이 철을 만드는 공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철광석을 가져와서 처음에 철을 만들 때 쓰는 고로 방식하고 고철을 가져와서 녹여서 만드는 전기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전기로 방식에 쓰이는 전극봉이 전부 다 인조흑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인조흑연 전극봉을 만들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런 만들어진 이런 코크스, 피치 기술을 가지고 인조흑연을 만드는 연구를 이런 보시는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무엇이다? 저는 탄소는
양날의 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소가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도 안 쓰이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좋은 건 맞지만 거꾸로 우리 인류가 이런 탄소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터전을 좀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잘못 쓰면은 좀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탄소는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 네. 되게 이상하죠? 네. 아, 무슨 얘기인가요? 저희가 앞서 탄소 동소체를 이제 형제로 좀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탄소가 들어간 모든 것을 넓은 범주의 이제 가족으로 본다면, 네. 우리가 탄소를 미워하지 않으려면 과하게 배출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미래의 소재로도 잘 활용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가정의 화목에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저는 탄소는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탄소는 어떻게 보면 또 과유불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탄소 중립의 이슈와 또 새로운 탄소 소재를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에 중요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네. 탄소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팔방미인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조 시대에는 탄소를 통해서 당장 생계를 유지해 냈었고요. 또 산업혁명 이후에는 탄소 연료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제는 탄소 중립 문제를 탄소 소재로 해결해야 될 시기인데요. 이렇게 탄소는 그때그때 시대의 문제를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는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한번 들어보니까 가정이 화목이 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바꿀까요? 그래서 제가 제 걸 하나 또 슬쩍 끼워 넣겠습니다. 정리하는 대신에 탄소는 인싸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나 나타나고 옆에 있는 탄소와 쉽게 손을 잡고 한 팔도 잡고 두 팔도 잡고 항상 그렇게 우리 주변 곁을 지키는 인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 탄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탄소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탄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탄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 역시 그만큼 인류에게 쓰임이 많기 때문이겠죠. 나쁜 탄소는 관리 잘 하고 좋은 탄소, 새로운 탄소 소재를 개발하고 활용하면서 우리 지구를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에서 과학이 좀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재밌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